변호사님, 사실 도로 위에 갑질하면은 우리 뇌리에 탁 박혀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. 크게 오래되진 않았는데, 이제 응급차를, 이제 구급차를 이제 일부러 들이받고 뭐 이송을 방해했다,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던 그 택시기사가 있었어요. 이 사건 한번 다시 정리해 주세요. 예, 이제 이게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서 환자 이송이 지연되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막 16만 명이 이제 그 동의를 얻을 정도로 이제 그 막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청원이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이 구급차가 택시기사 앞으로 이제 끼어들었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, 당시 택시기사는 환자가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환자 있는 이제 그 구급차 운전사가 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택시기사는 환자 있는 건 좀 둘째 치고 뭐 그건 119 불러서 보내고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 실랑이를 이제 계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병원을 한 400m 가량 앞둔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실갱이를 한 10분간 하다가 이제 그 막 호흡곤란과 통증을 호소해서 이 구급차에 지금 실려왔던 폐암 말기 어떤 그 80대 여성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. 이제 이제 여기서 병원을 후송된 지 한 7시간 후에 그렇게 사망을 했던 사건입니다. 정말 안타까운데요. 저도 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었어요.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업무방해죄밖에 적용이 안 된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좀 공분을 샀었잖아요. 그래서 저에게도 이거 살인죄 적용되는 여지가 없냐, 이런 거를 질문해 주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결국 이송 환자가 사망했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인데, 처음에 애초에 알려진 것처럼 뭐 업무방해죄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, 이런 것과는 달리 검찰이 지금 기소한 혐의를 보니까 뭐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특수폭행, 사기, 보험사기 방지특별법, 공갈 미수까지 적용이 됐어요. 이런 죄들 어떻게 된 일이죠? 네, 그 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알려졌던 것, 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좀 다른 죄명이 있었는데요. 그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동차를 이용한 이런 폭력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제 흔히 적용되는 죄명이므로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렇다 치고, 이제 사기, 보험사기 특별법, 그리고 공갈미수 이 부분에 대해서 네.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택시기사가 알고 보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, 그 과거에도 일부러 사고를 내서 그렇게 이제 사고를 빌미로 뭐 합의금이나 아니면 치료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돈을 편취 내지는 갈취한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도 지금 그 예전 사건들하고 되게 수법이 이제 비슷한 게 확인이 됐는데, 예컨대 이제 2017년에 이 택시 기사가 한 걸 보면은 그 사이렌을 울리고 갓길로 주행하는 구급차, 사설 구급차를 이제 들이받고, 그다음에 이제 응급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신고해가지고 벌금 맞게 하겠다. 그렇게 안 하려면 나한테 50만 원 줘라.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도로에서 이렇게 잠시 정차 중일 때 문콕 사고, 이렇게 굉장히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며칠간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으로 뭐 이렇게 몇백만 원을 받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도 이제 사고 후에 사실 이제 뭐 그게 막 보도는 안 됐었지만 이 구급차 운전기사한테 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검찰과 이제 법원에서는 이 유사한 전력, 그리고 좀 이 사건에서도 이 비슷한 수법을 행동을 했던 것을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다 이제 보험 사기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감춰진 임원에 보험 사기라는 또 굉장히 큰 범죄가 또 숨어 있었었군요. 이런 유사한 행위를 많이 했었다니 정말 전 더 좀 화가 나는데요. 이 택시기사 처음부터 좀 뻔뻔한 태도로 국민들의 미움을 샀는데, 재판 중에 택시기사가 유족 측에 보낸 답변서가 더 가관이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살펴주세요. 네, 그 택시기사는 유족에게 이제 보낸 답변서에 보면은 환자가 있는지도 몰랐다. 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녀서 앰뷸런스가 온지도 몰랐다. 뭐 이렇게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환자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, 그 택시기사가 이제 구급차 운전선 쪽에 있는 작은 창문, 그러니까 그 작은 창문을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환자 얼굴이 보이는 그런 작은 창문인데요. 네. 거기 안으로도 얼굴을 막 집어넣고 뭐 환자 어디냐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법원에서도 뭐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 사건 관련해서 결국 1심, 이제 2심까지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 이제 재판이 확정된 그런 상태인데, 먼저 1심 재판 결과부터 한번 짚어주세요.
예, 검찰은 이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한 접촉사고에 대해서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게 이제 뭐 그 기간이나 수법을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,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제 뭐 사설 구급차, 응급 환자가 탑승했을 수도 있는 그런 실제로도 탑승하고 있었던 그런 구급차를 상대로 이제 고의로 이렇게 접촉 사고를 냈다.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. 사실 이제 이 유족 측은 이 택시 기사를 이제 살인죄 또는 뭐 과실치사죄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이렇게 밝혔었는데, 이제 이게 아마도 이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사실 많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연로하시기도 하고 이제 폐암 말기 상황이고 해서 아마 이제 이게 죽은 그 사망의 결과와 또 이제 이 약간 좀 지연된 행위가 인과관계가 좀 이렇게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나. 그래서 그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고, 그래서 이 사건 판결에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렇군요. 이제 결국 이제 노령이셨고 아무래도 이제 기저 질환이 굉장히 좀 중한 상태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결과는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요. 그 외의 요소들로 구형된 상태인데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또 사실 2개월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징역 1년 10개월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 왜 감형된 거죠? 그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이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그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. 그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그 감형 이유가 이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또 뭐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원심형이 좀 너무 무겁다 이런 취지였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피해자 유족이나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좀 이렇게 법감정이 괴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징역 2년도 이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항소심에서는 굳이 2개월을 더 좀 깎았다는 게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좀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판결이 나와서 좀 이 부분을 국민들도 좀 의아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. 택시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래가지고 뭐 되겠냐 이런 악성 범죄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어서 관련 법이 이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요.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. 예,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통과됐는데요. 그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가중처벌되는 그런 법률입니다. 이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. 그 사실 기존에도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이제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서 일반 업무 방해죄보다는 사실 좀 가중처벌되는 그 법을 두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환자를 이송하는 행위 이 자체는 그 구조 구급 활동, 그 가중처벌되는 그 구조 구급 활동 자체에 해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환자를 이송하는 행위 또한 구조 구급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제 되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지금 이 택시기사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건 거죠? 아무래도 이제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금 항소심까지 다 끝난 사건이라서 사실 이 택시기사에게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국민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. 항상 우리가 보면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좀 대응이 좀 늦게 자꾸 되는 거 아닌가,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왜 법 개정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나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. 도로 위에 갑질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. 최근에 또 이런 수법이 있다고 해요. 음주운전을 안 하려고 대리기사를 이제 불렀는데 대리운전으로 인해서 또 그 사이에 어떤 분쟁들이 생기면서 음주운전을 결국 뭐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관련 사건들 좀 소개해 주세요. 예, 이게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제 대리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사와 다툼이 생겨서 그렇죠. 대리운전사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대놓고 이제 가버린 겁니다.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승객이 약 한 뭐 이렇게 10m 가량 이동을 시켰다가 이제 음주운전죄로 기소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. 두 번째 사례는 대리운전을 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뭔가 쿵 소리가 났고 내 차를 지금 부딪힌 것 같은 거예요. 사고를 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느니라고 한번 그 부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한 1m 정도 후진을 했다가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. 또 굉장히 있을 법한 일이긴 하네요. 이 경우에 어떤 판단 받았을지 궁금하거든요. 각각 어떤 판단 내려졌나요?
이제 이게 하급심 판결이 나온 사례들인데 그 흥미롭게도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무죄, 그다음에 두 무죄가 번째 사례의 나왔군요.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아니 어쨌든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뭔가 이슈가 생기면서 한 1m 내지 뭐 10m 움직인 사례 비슷한 구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판단을 받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이제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 이제 재판부의 이유를 보면 함께 술을 마신 일행에게 운전을 부탁할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도 다 술을 마셨으니까 그다음에 노래방 업주나 뭐 주변의 일반 행인들한테 부탁하기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. 그래서 이제 피고인 행위로 인해서 또한 그 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. 이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사실 부적절 행위가 맞지만 이걸 긴급 피난 행위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위법성을 인정을 안 한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차가 사고 났는지 보기 위해서 약간 이제 이동을 시킨 그 사건의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은 차를 급히 1m 이렇게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. 뭐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던지 아니면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긴급 피난이나 뭐 정당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. 이런 판단이었습니다. 이게 그 정도로 내가 1m라도 움직일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뭐 다른 대책은 없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에 따라 어쨌든 하급식 판단 결과는 좀 갈렸던 것 같아요.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변호사님 중요한 부분은 음주운전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뭐 1m는 가면 되는 거다, 5m는 안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애초에 원칙이 너무 간단합니다. 음주는 뭐 한 잔이라도 하셨으면은 대리 부르시고 차는 아예 두고 가셔서 뭐 그냥 술 드시는 것도 마음 편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. 아니면 대리운전 부르시는 거 그리고 끝까지 딱 대리운전이 주차해 놓으시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딱 올라가서 주무시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하면 어떤 처벌 되는지 짚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왜 음주운전 이제 하면은 정말 크게 처벌받는다, 뭐 삼진아웃죄다,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.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그 흔히들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삼진아웃이란 단어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음주운전은 예외입니다. 음주운전은 이진아웃입니다.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. 삼진아웃이 아니다, 이진아웃이다. 네. 이렇게 딱 기억해 두셔야겠네요. 이게 음주 전력이 한 번 있는 사람이 두 번째로 걸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음주운전죄로 걸렸다고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 처벌의 그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래서 0.03% 이상, 0.08% 이렇게 미만이면은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. 그다음에 또 이제 0.08% 이상, 0.2% 이상이면 또 얼마 이렇게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두 번째로 걸리게 되면 이진아웃 대상이 되면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뭐 아주 미미해도 그리고 뭐 아무리 이제 운전한 거리가 짧아도 그리고 특별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이게 이제 2년 이상 5년 이하의 그런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무거운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아웃이면 좋겠어요. 이게 정말 내가 음주운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정말 중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주운전은 정말 권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이에 대한 처벌은 또 단호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데일리 탑 이슈 다음에도 더 화끈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